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전에 10월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부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게 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이번 시간 5가지, 다음 시간 5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수급자와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자분들이라도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언제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냐는 질문이에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폐지돼요. 그래서 수급자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에게 받아야 했던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이용 동의서나 소득신고서를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다면 수급자를 다시 신청해 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10월 며칠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분들 계셨어요. 예를 들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만약 그 날짜가 10월 20일부터라면 그 전에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수급 자격은 날짜별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책정돼요. 그래서 수급자를 10월 1일에 신청한 분이나 10월 31일에 신청한 분이나 수급비를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10월 중 아무 때나 신청하셔도 수급 자격이 되는 데에는 상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수급자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달로 미뤄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이번 달 말이라도 수급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좋아요. 10월 31일에 신청했다면 10월분부터 수급비를 받을 수 있지만 11월 1일에 신청했다면 11월부터 수급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수급자를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같이 신청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날짜별로 책정돼요.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받은 생계비를 일할 계산한 다음 생계급여에서 깎아서 줘요. 또 수급자는 수급자를 신청하고 결과를 알기까지 최소 한 달, 최대 석 달까지 걸려요. 제게 수급자를 신청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서 걱정된다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아직 한 달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수급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보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자료들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면 수급비를 받는 첫 달은 해당 월 20일 혹은 말일에 수급비를 신청한 달의 수급비부터 해당 월 수급비까지 모두 더해서 나와요. 그 다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자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안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아예 안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수급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아예 안 보지는 않아요. 부양의무자 중에 연소득 1억, 그러니까 한 달에 834만 원 넘게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9억 넘게 있는 가구가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크게 완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폐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녀의 가구가 연소득 1억이 넘는다면 수급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족개체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막상 사유서를 제출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몇 년째 연락도 안 하는 자녀에게 이런 소식이 가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고요. 그래서 수급자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할 수 있다면 가족개체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보세요.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여러 부양의무자 것들을 다 더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부양의무자 것을 말해요. 그래서 A자녀, B자녀, C자녀 각각 월급이 830만 원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이 중 한 명이라도 834만 원보다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죠. 또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부양의무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월급이 적어도 며느리 월급이 많아서 둘의 월급이 834만 원보다 많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만약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나 보호종료 아동이라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까지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세정급여를 말하는지 세후급여를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는 그게 수급권자이든 부양의무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을 세전급여로 계산해요. 정부가 어떤 분의 소득을 볼 때에는 그분의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료 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급자를 신청할 때 최근 1년간의 통장을 내라고 하는데 이때 통장을 보는 것은 지난 1년간 수입이나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는 거지 통장에 찍힌 급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서 세전급여와 세후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연소득 1억이 넘는 분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연봉 1억이 넘어도 실제로 통장에 찍힌 소득은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끔씩 자녀의 연소득이 1억이 안 된다고 해서 수급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1억이 넘는다더라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연소득을 세전으로 계산하니까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부양부자에게 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감안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번 9월까지는 부양의무자도 수급자처럼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공제해 줬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산다면 2억 2,800만 원, 중소도시에 산다면 1억 3,600만 원, 농어촌에 산다면 1억 15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공제해줬고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줬어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줬고요. 그런데 10월부터는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그냥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재산 가액을 모두 합친 게 9억이 넘냐 안 넘냐만 봐요. 예를 들어 자녀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빚이 2억이라면 실제 자녀 재산은 집값 5억에서 빚 2억을 뺀 금액인 3억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5억으로 봐요. 또 제게 주거용 재산은 금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집값은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봐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니까 아마 주거용 재산의 실제 금액은 9억이 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해서 2030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집이 있는 수급자나 부양부자 재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부양부자가 폐지되면 생계급여가 얼마 오른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알려면 현재 수급자분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 2021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 금액에서 자신이 지금 받는 생계급여 금액을 빼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54만 원인데 난 지금 수급비로 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내 소득 인정액은 54만 원 빼기 20만 원을 한 34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수급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 수급비가 이렇다면 이건 대부분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그래요. 부양의무자 소득이 지금 보이는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의 10%를 수급비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수급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왜 10%를 차감하냐? 부모 자식은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말 그대로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서로가 어려우면 이 정도 금액은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바로 부양비인데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를 안 봐서 부양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급비가 올라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깎인 분들은 그만큼 수급비가 오르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제게 자주 물어보셨던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나머지 5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